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당은 오늘도 김남국 의원 거액코인 의혹을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야당은 윤 정부가 K방역을 정치방역으로 왜곡했다며 전 정부 탓은 그만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최근 초산으로 넷쌍둥이를 자연 분만한 부부가 있어 화제인데요. 넷쌍둥이를 만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한일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뒤 서울에서 국장급 회의에 들어갑니다. 올해도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임금 동결 등 25조 원이 넘는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일 한전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주가 조작 폭락 사태와 관련해 어제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오늘은 라 대표의 측근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개발 시행사 대표인 윤 대통령의 처남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스쿨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당국이 잠시 뒤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으로 파견되는 우리 시찰단과 관련해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합니다. 정부는 최고의 전문가로 시찰단을 구성해서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시찰단의 역할을 두고서는 양측 간의 시각차가 있어서 실질적인 조사 활동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국장급 협의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네, 한일 간 국장급 실무협의는 잠시 뒤 2시에 이곳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을 방문하는 시찰단의 세부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인데요. 양국 정상이 지난 7일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현장 파견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요.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수부, 과기부 관계자들도 참석합니다. 양측은 시찰단의 규모와 방문시설,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정부 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시찰단을 꾸려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토 분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일본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인원은 20명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종 명단은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수산물 수입 금지 배경은 다량의 방사능 물질과 오염수가 후쿠시마 지역과 인근 바다에 유출되며 해당 지역이 오염된 것이 문제라면서 과학적, 기술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될 때까지 수입 재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와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 또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찰단이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우리 측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미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 수준의 정보 확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 실무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절대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오늘 협의해야겠지만 현장 시찰에만 23일과 24일 이틀이 소요될 예정이어서요. 실제로 시찰단이 현재 체류하는 기간은 최소 3박 4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해서도 코인을 팔거나 투자 활동을 벌인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하고 이자까지 챙긴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손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다음 날 새벽 3시 반, 17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코인업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니 인사청문회 당일 이뤄진 가상화폐 투자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 제출에 이어 검수완박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던 오전 11시 15분부터 20분까지 해당 지갑에서 가상화폐가 오고 간 기록이 6건 발견됐습니다. 지금 금수완박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뭘 자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정리해 주세요. 네. 한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10일 새벽에도 3시 15분부터 2분 동안 가상화폐 거래가 3차례 이뤄진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지갑 내역을 살펴본 코인 전문가는 특정 코인을 판 것은 물론 가상화폐로 만든 일종의 온라인 금융상품인 디파이를 이용해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활동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시작 전 오전 7시 32분부터 개의 30분을 앞둔 오전 9시 28분까지 13차례,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한 오후 1시부터 20여 분 동안에도 9차례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건수는 최소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은 김남국 의원에게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진행 중일 당시 코인 투자를 했는지 질의했지만 김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한동훈 장관 청문회 외에도 상임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러 차례 코인 투자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 하나에서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00건이 넘는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코인 투자는 한 해 전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국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7시 40분이 넘어 마무리된 지난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와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법무장관님?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 동안에 있어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 한 번도 없었어요. 저녁 7시 19분부터 22분까지 불과 3분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특정 탈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대체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한창인 와중에도 비슷한 방식의 코인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코인을 여러 차례 예치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김 의원이 직접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파악됐습니다. 코인 전문가들은 법사위가 있었던 지난 3월 22일과 지난해 11월 7일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수익을 노린 투자 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26일 법사위 산회 직후 또 지난 3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산회 직후에도 코인 지갑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YTN 취재 결과 코인 지갑 하나에서만 이 같은 코인 거래와 투자 활동이 적어도 1,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코인 지갑 4개로 범위를 넓히면 코인 투자 활동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YTN은 김남국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상임위 활동 중 거래를 포함한 코인 투자 활동을 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코인 게이트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당은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포함해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당에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 의원의 이 코인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연일 터져나오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코인의 매입 자금 출처나 보유 액수 등의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이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상임위 도중에 코인 투자를 했던 정황도 나온다며 혈세를 받으며 의정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뒤로는 오로지 코인 생각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실제 그 자금의 전주가 누구냐? 김남국 의원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명쾌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코인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 감찰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띄운 데 이어 14일로 예정된 쇄신 의원총회에서 가능하면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며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김남국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말을 아꼈고 객관성을 담보할 외부 전문가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최소 탈당이다 내지 출당 얘기까지 말씀하시는데 거취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요 사태 김남국 의원 코인 그 사태 관련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여야 윤리특위 간사가 서로 만날 예정으로 자연스레 징계안 상정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정된다면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가 남았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출석 정지부터 국회의원직 제명 등의 중징계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자구안을 요구했었던 여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한전이 오늘 오전 자산 매각이나 임직원 임금 동결 등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해온 여당은 정부와 좀 더 협의를 해보겠다며 즉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일요일에 고위당정협의회가 계획된 만큼 여기서 자구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위당정엔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 자구안을 가지고 우리 정책위 차원에서 당정 간에 협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전의 이번 자구안에 대해 정부 보고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산 매각 등이 실질적인 적자 누적 구조를 개선하지는 못한다며 한전 경영 부실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1분기에 6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전은 1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21조 5,940억 원, 영업 손실은 6조 1,77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액이 5천억 원 늘었지만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3조 5천억 원 늘면서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6조 2천억 원의 적자는 애초 예상했던 5조 원대보다는 규모가 커진 겁니다. 네, 이번엔 기자 연결해서 한전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한전의 경영난과 전기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결국 정승일 사장 사퇴를 하게 됐네요. 예,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오늘 오전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어 자구안을 발표했는데 발언 말미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 1차 관을 지내다 지난 2018년 9월 한전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여권은 그동안 한전의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정 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정 사장 사퇴와 함께 한전이 발표한 자구안에는 부동산 매각과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등으로 오는 2026년까지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자구안은 지난 2월에 발표된 계획보다 규모가 5조 6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 여의도 남서울 본부의 상층부를 매각 추진하고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 등 전국 10개 사옥은 외부 임대를 확대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자회사의 2급 이상 임직원 4,436명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 4천여 명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와 협의해 6만 2천 명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시행사 대표인 윤 대통령의 처남은 개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결론이 얼마 만에 나온 겁니까? 재작년 11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공흥지구 의혹은 지난 2016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양평군에게 각종 행정특혜를 받았다는 건데요. 애초 허가받은 공사기간을 넘겼는데 양평군이 오히려 소급해 사업기간을 2년 늘려주고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양평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게 특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회사 설립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 씨에겐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착공 직후인 지난 2014년 11월에 최 씨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이미 물러난 만큼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해 소환 없이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을 늘려준 것과 관련해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오늘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에서 중대한 변경 사안을 가벼운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양평군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으면 준공이 늦어져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행사가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일부러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 5명을 오늘 사무소 위조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던 송영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경기 용인에 있는 송 전 장관 자택과 대변인실을 포함한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연소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해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이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도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서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학교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연락 주면 보답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뿌린 70대 남성이 있습니다. 직접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쪽지 내용을 좀 볼까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연락 주시면 서운치 않게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남성의 연락처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학교 앞 여학생들을 상대로 연락을 달라며 명함을 돌린 겁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아내가 죽어서 외롭다, 만날 수 있느냐면서 상식 밖의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명함을 돌린 70대 남성을 임의 동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일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60대 남성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 지난 4월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남성의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사실은 물론 이름과 직업까지 속인 채 여성과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뜯어내고 아이도 낳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걸로 보이고 A씨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홀로 키워야 한다며 A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년 가까이 피해 여성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두고 있었지만 피해 여성에게는 결혼 사실은 물론 이름과 직업까지 속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서 피해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통장 내용과 가족관계 증명서도 허위로 꾸몄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빈소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족이 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족 측은 희생자인 8살 조은결 군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군 아버지가 사고 당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버지는 사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만큼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군은 그제 낮 12시 반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이 스쿨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있지만 운전자 절반 가까이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8살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숨지고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은 만취운전 차량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모두 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이런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생긴 어린이 교통사고 규모는 법 도입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강화됐다 이런 거 좀 아세요? 아니요. 법이 있다 그래서 다 지키진 않잖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높아야겠죠. 모든 사거리에서는 스탑하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처벌 수위를 제대로 모른다고 답한 운전자가 10명 가운데 7명이 넘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법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나타낸 운전자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법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운전자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불법 주정 차량이 시야를 제한하니까 본인이 보고 이러한 불법 주정 차량들을 근절시키자. 경각심과 이러한 교통법규가 준수가 담보돼야 되는데 지금 민식이법을 만들어도 그런 게 담보되고 있지 않아요. 운전자들이 인식 개선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평양 엘리트 학교 교실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디즈니 영화로 학생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Now listen to me carefully, okay? Yes. Two tiny tigers take two taxis to town. Two tiny tigers take two taxis to town. Once again, two tiny tigers take 잘 보면 겨울왕국의 대사인 Do you wanna build a snowman이 적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김 위원장의 동료로 영어 수업 방식을 회화 중심으로 바꿨다고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정례의 문법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회화 위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학생들이 외국어에 취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네, 이런 모습은 북한의 사회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죠. 북한은 외부 문화의 유입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데요. 2020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었는데 국가의 승인 없이 해외 미디어를 보면 처형하거나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유포자들을 공개 처형하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디즈니에 대한 애정을 여러 번 드러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 모란봉악단 공연에 곰돌이 푸와 미키마우스 같은 디즈니 친구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공연을 보던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가 박수갈채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지난 2016년에는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 가판대에 미녀와 야수, 니모를 찾아서 같은 DVD가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7, 8살 무렵 형 김정철과 가짜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해서 디즈니랜드에 갔다는 소문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어릴 적 스위스 유학으로 영어에 능통하고 서구 문화에 익숙한 걸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 법까지 만들어서 서구 문화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은 주적이라고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 만든 디즈니 만화에 대한 사랑은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넓고 푸른 꼬꼬마 동산에 텔레토비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오라돌이, 오라돌이, 누비, 나나, 뽀,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저희가 보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0.78명까지 떨어졌는데요. 30여 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고 1명 이하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최근 네 쌍둥이 낳은 부부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네, 특히 초산이었는데요. 네 쌍둥이를 자연 분만한 게 이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은 네 쌍둥이의 엄마 아빠 차지혜, 송리원 씨 부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쌍둥이 돌보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연결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혹시 쌍둥이들 4명 누가 돌봐주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친정어머니하고요. 네. 지금은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분 있어서 지금 2분 산후도우미분이 같이 봐주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이들도 집에 같이 있나요? 네. 지금 여기 앞에 저희 앞에 4명이 쪼르르 누워 있어요. 네. 아이들 처음에 딱 품에 안아보고 나서 어떤 네. 기분이 드셨습니까? 아, 그때는 진짜 제가 처음 그러니까 분만실에서 처음 본 게 넷째 그 설루기를 제일 처음 봤는데 네.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그 진통 나고 나서 봤을 때 그 감격은 진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 분만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서만 봤는데 이제 인큐베이터로 처음에 이제 실러 나오는 걸 봤을 때 정말 저 얘기가 제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조그맣고 예뻐가지고 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너무 다들 예쁩니다. 네 쌍둥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연분만으로 낳으셨잖아요. 네.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저는 일단 내 쌍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얘네가 이른둥이로 나올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른 아기들보다 더 작은 무게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도 제가 엄마로서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보다 이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연분만이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래도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제 많이 공급을 했었고 이제 다행히 아기들이 그 제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자리를 잡아줘서 이제 자연분만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 발이 저렇게 퉁퉁 붓군요. 네. 저게 언제 때예요? 저게 한 임신 28주 거의 25주 정도부터 저렇게 부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기 목소리 들리네요? 네. 아기 울음소리. 자다가 막 깨가지고. 예. 네. 시험관으로 아이들을 만나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새 쌍둥이인 줄 아셨는데 이후에 내 쌍둥이 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쌍둥이에 대한 로망이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예. 쌍둥이란 사실 아직 굉장히 좋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새 쌍둥이, 네 쌍둥이로 이제 아기들이 하나씩 늘어가니까 처음에는 당황을 했었어요. 들었을 때. 예. 근데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저는 정말 다 키워내고 싶었고 네. 이제 다들 주변에서는 이제 걱정과 우려의 소리가 많았지만 네. 이제 제 뱃속에 이미 자리 잡은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네 명을 모두 출산하겠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새 쌍둥이였는데 네 쌍둥이 된 게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네 쌍둥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초음파로 이제 배가 사실은 배에서 이 4개의 배알을 다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초음파가 이제 첫 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조금 큰 다음에 보니까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이 한 명만 해도 여자 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한 번에 4명을 품으신 거잖아요. 몸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몸 관리. 몸 관리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좀 부모님한테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체력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체력이 좋았는데 이제 막상 임신을 하니까 몸도 무겁고 했지만 이제 주로 격한 운동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기 남편분 옆에 계신데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낮에 도움을 줄 수는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제 어떤 회사의 배려로 조금 이제 병원을 저희가 좀 자주 가게 됐거든요. 이제 약간 고위험 산모로 이제 생각되다 보니까 초음파를 거의 매주 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잘 따라다니고 운전기사가 좀 노릇을 해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깨어 있는 시간인가요?
이게 지금 4명이다 보니까 깨어 있고 안 깨어 있고 시간이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아이를 자연 임시된 게 아니죠. 인공 수정하셨죠. 네, 시험관으로. 시험관으로. 예. 네.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평균 적정 연령 이상으로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아예 시험관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예. 좀 빨리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에 이제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네,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제 처음 시도한 시험관에서 바로 내 쌍둥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가지고 예. 복덩이들이네요. 네. 출산 과정을 좀 들어볼게요. 진통을 오랫동안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몇 시간 정도 진통을 겪으셨습니까? 한 10시간 정도 진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그러면 아이들이 나온 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첫째가 이제 오후 5시 14분에 나왔고요. 네. 둘째가 5시 20분, 예. 셋째가 5시 24분, 예. 넷째가 5시 28분에 나왔습니다. 6분, 4분 간격이네요. 네. 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성별은 어떻게 되죠? 이제 첫째, 둘째가 일란성 쌍둥이로 여자아이들 둘이고요. 예. 셋째가 아들이고 네. 넷째가 딸이요. 야. 첫째가 리지고 둘째가 록시잖아요. 네. 원래는 첫째, 둘째가 바뀌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유도분만을 시작을 했는데 네. 너무 이제 경부문이 안 열려서 예. 이제 진통을 좀 오래 겪어야 되는 상황을 예상을 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경부를 이제 조금 열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네. 이제 갑자기 둘째가 제일 작았는데 네. 작은 아기가 갑자기 밑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네. 급하게 둘째가 첫째가 수술실로 돼버렸네요. 이동을 해서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자막으로 아이 이름을 이제 리지, 록시, 비전, 설록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 아빠가 지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뜻이에요, 이게? 먼저 리지는 아시다시피 가장 지금 작은 아기라서 좀 저희 또 부모님을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에게 좀 많이 많이 케어를 받으라는 이유로 엄마의 앞자와 아빠의 앞자를 따서 리원지에서 리지라고 지은 건데 그렇군요. 사실 그 뜻 자체는 이제 다스릴 리에 알지라고 해서 좀 알을 다스리는 좀 학자가 되라는 좀 그런 의미를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네, 그리고요. 둘째는요. 네. 록시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록시라는 이름은 조금 이제 해외에서도 좀 쓸 수 있고 한국에서도 좀 이쁜 이름이라 생각하고 지은 거고요. 네. 록자는 이제 행복할 록자와 베풀시를 해서 행복을 베풀라는 사람이 좀 되라는 의미를 저희가 좀 더 봤고요. 네. 사실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장난스럽게 그러면 의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 이제 태어난 지 한 50일 된 건가요? 얼마나 됐죠? 지금 둘째, 셋째, 넷째가 태어난 지는 60일 정도. 네. 태어난 지는 60일 정도 됐어요. 60일 정도 직접 아이들 키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사실은 이게 아기들이다 보니까 많이 울어요, 요즘에. 잠도 못 주무시죠? 많이 우는데 이제 저희가 뻔히 아는 배고프거나 응아를 쌌거나 하는 이유 말고 그냥 울 때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없는 게 없는데 계속 울 때 그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기들을 밥을 3시간마다 이제 8번을 하루에 먹이는데 4명을 먹이다 보면 이제 밥 먹이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네. 갑자기 6식구가 잠깐 힘듭니다. 네. 4명을 케어하시는데 힘들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즐거워 보이세요. 그래도 지금은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애써주시고 계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은데 나라가서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 낳고 또
키우고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신데 어떤 네. 도움이 절실합니까? 사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내 쌍둥이를 임신했다 보니까 네네. 그 다태아 임신에 대한 그 정부 제도에 조금 이제 조금 불만이라면 이제 불만스러운 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모든 이제 저희 나라 임신 출산 제도를 보면 네. 뭐 임신과 임신이 아닌 것 아니면 임신 중에서도 단태와 다태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새 쌍둥이나 네 쌍둥이 이상을 가진 엄마들은 예. 사실 정부의 그 제도의 큰 혜택을 이제 100%는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태아는 100만 원이고 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새 쌍둥이 이상 엄마들은 대부분이 대학병원을 다니고 네. 다른 엄마들보다 이제 진료가 잦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제도들이 이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다태아에 대한 기준이 좀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제 시작이신 거잖아요. 앞으로 네. 4명의 아이들을 키워나가실 때 우리 사회에서의 지원 그리고 회사에서의 지원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들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임산부와 그 엄마들에 대한 사회적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가 엄마나 여자들에 대한 그런 그 육아 출산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그 조직 문화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준다면 좀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직장을 출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엄마 아빠의 결심 그리고 노력, 정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낳기까지 회사 배려가 컸다는 점 인상적이었고요. 이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찌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 잘 들었습니다. 네, 그저 많은 예산만 쏟아붓기보다는 가임 부부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또 더 많이 듣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쌍둥이 부모 차지혜, 송리원 씨 부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뉴스 전해드렸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합니다. 후쿠시마를 찾는 거죠.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놓고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벌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의 윤현수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이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의 카이오 아치시 군축불확산 과학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섰습니다. 일단 23일에서 24일에 파견될 걸로 알려졌는데 이때 어느 정도 규모로 시찰단을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시설을 둘러볼지 같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일 입장차가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시찰단을 꾸려서 과학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일본은 시찰단이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 국장 간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가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완연한 봄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울산에서는 고래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축제가 한창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와 축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울산 장생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래축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울산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완연한 봄 날씨에 이곳 장생포항은 축제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서동웅 울산 남구청장님 모시고 이번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올해 울산 고래축제에 대해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한 울산 고래축제가
어제부터 이번 주말까지 이곳 장생포에서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장생포에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장생포가 고래문화특구 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래문화특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한국관광백성과 또 강소용 잠재관광지에도 선정되어 현재 뜨고 있는 곳입니다.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마을과 또 오색수국정원, 또 고래박물관과 또 생태체험관, 그리고 고래바다 여행선을 체험할 수 있고요. 특히 미디어 아트 빛의 공원과 킹윌리 분수의 경관 조명은 우리 장생포차와 함께 밤바다의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울산 고래축제는 오는 14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장생이 수상 퍼포먼스, 열린 음악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고요. 열기구를 타고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은 오후 5시부터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고래 퍼레이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겠고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날은 여전히 따뜻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3도, 광주와 대구는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대구는 22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 대체로 구름 많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연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요. 한낮 시간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옷차림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여당은 오늘도 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 의혹을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K-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왜곡했다며 전 정부 탓은 그만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